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알고 살자의 알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이슈는 다시 들썩이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 이슈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지갑에 현금을 얼마나 넣고 다니세요? 한국은행이 조사한 2018년 현금 사용 행태 조사 결과 통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7만 8천 원 정도를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한국에서 지난해 전체 상거래에 사용된 금액의 한 20% 정도만 현금이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부터 간편결제 서비스까지 결제 수단들이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졌기 때문인데요. 유럽에서 최초로 지폐를 발행했던 나라 스웨덴은 이제 오는 2030년이 되면 완벽하게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걸로 예상하고 아예 중앙은행에서 코인, 전자화폐, 암호화폐 등등 다양한 대안을 시험하고 있다네요. 현재 15개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이런 전자방식 화폐를 연구하고 있는데 다른 대안들과 비교, 연구, 장단점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규제안들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받아들이기만 하고 견제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겠죠.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시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제는 그동안 화폐가 자리했던 곳에 또 어떤 변화가 생길 건지, 그리고 우리는 그에 대비를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또 들썩이고 있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요즘 이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오가고 있는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암호화폐 열풍이 참 대단했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암호화폐는 수십만 원에서 단숨에 2,500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새로운 형태의 암호화폐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실체가 없는 화폐들까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품론이 함께 부상하고 각국 정부의 규제가 이어지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에 또다시 좀 들썩이고 있어요. 하지만 또 암호화폐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는 더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꽤 많은 거래소들이 그래서 앞으로 생존이 어려울 거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반적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꽤 많이 오르고 있죠.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이런 불안 요소들이 계속 가중되면서 전체적인 주식시장을 대체할 투자처를 찾다가 보니 비트코인이 조금 괜찮지 않나? 그렇게 해서 투자 수요가 이쪽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금값이 요즘에 왜 오르나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할 때도 똑같은 답이 나오기는 하죠. 터키나 브라질 같은 곳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자국의 화폐를 못 믿겠다 싶으면 나는 금이 안전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사람은 금을 사는 거고, 비트코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해 라면 비트코인을 사는 거일 테니까요. 최근에 페이스북이라는 인터넷 회사가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도 비트코인의 가격, 각종 암호화폐 가격에도 호재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경쟁 화폐가 나오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호재로 받아들였나 봅니다. 어쨌든 암호화폐 투자 시장에 있어서는 페이스북이나 대기업들의 잇따른 암호화폐 사업 진출로 인해 제도권 진입이라든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한다, 혹은 신규 매수 금액들이 진출한다 라는 호재 덕분에 전체적인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대기업들은 물론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또 미국의 은행 JP 모건 체이스 이쪽에서도 자기들 은행 안에서 돌아가는 암호화폐를 만들겠다고 하기도 한 것 같고요. 대기업들도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는 것은 감지가 되는데 이것들이 다 어떤 목적일까요? 일단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기업하고 대형 은행에서는 지금 이슈를 좀 선점해서 장기적인 인프라 확보의 행보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죠. 결국 화폐라는 것은 사용하는 이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치를 인정받아야만 계속 이 유동성을 확보하고 기업들 간에 어느 정도 시장 진출에 먼저 선점을 해놔야 나중에 차후 이를 도모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발표를 미리미리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JP 모건 체이스에서 하는 그 JPM 코인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세요가 아니라 그 은행 안에서 국가 간 서로 자금을 이동하거나 할 때 그때 사용하겠다고 하는 걸로 들어서 그게 대중적으로 뭔가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딱히 없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종류엔 몇 개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종목들은 전체 2279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시가총액은 380조 원 정도 되고요. 그 중에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59.1% 정도 되는데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 종목들을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시장의 비중이 높다 보니 비트코인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알트코인의 가격 등락폭이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다른 코인도 오를까요? 전반적으로 오르는 편입니다. 결국은 경쟁일 테고 오히려 어찌 보면 비트코인이 오르면 내 코인은 상대적으로 입지가 좁아진 걸 텐데 전 세계 사람들이 2200개가 넘는 코인을 다 주머니에 넣고 쓸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한두 개 내지는 용도에 따라서 결정될 텐데 그러나 비트코인이 오르면 같이 오른다? 전체적으로 여러 거래소들에서 비트코인을 기축통화로 다른 코인들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되는 시스템들이 되어 있어서요.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것을 부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로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가상화폐라고 통칭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장 초기에는 가상화폐라고 이름을 붙여서 보통 사용을 했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가상통화라는 명칭으로 통일했습니다. 가상화폐를 영어로 하면 크립토커런시라고 해서 암호화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걸 쓰자 라고 이쪽 시장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암호화폐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결국은 같은 의미일까요? 같은 의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떻게 부르냐가 다를 뿐이죠. 이게 성격도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만 한번 보실까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암호화폐도 있고 이더리움, 리플, 다양한 화폐들도 있는데 이름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달라서 다르게 구별되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의 어떤 기축통화로 2009년도에 최초 2100만 개라는 한정된 수량이 나와서 비트코인은 이쪽 시장에서 금이라고 보여지는 어떤 자산의 가치를 확보한 코인이다 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어떤 결제 수단이나 이런 걸로는 사실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실생활에서의 금과 똑같네요. 어떤 자산의 가치?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가 생길 것 같으면 난 그냥 금에다 묻어두자 하기도 하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정된 자산의 가치를 완벽하게 인증받았다 라고는 말하기가 힘든 게 사람들이 잠시 이동하는 통로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금이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금은 저희가 보유를 하면 다른 나라에 보낼 수가 없잖아요. 뭐 보낼 수가 있기는 하지만 쉽지만은 않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제가 미국에 가서 인출을 할 수도 있고 필리핀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도 인출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국가 간 송금에서 어떠한 암호화폐든지 비트코인을 보낸 후에 받은 분도 그 비트코인을 그 나라 돈으로 바꾸세요 라고 하는 송금의 중간 매개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것과 그냥 그 밖에 다른 화폐를 사용하는 것과 어려움은 비슷할까요?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그냥 습관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서 한다는 뜻일까요?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낮고 거래가 많이 되니 비트코인을 보통 활용하는 것이고요. 이더리움이라는 것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두 가지 화폐가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지금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고 싶다면 그냥 알아서 만들면 될까요? 현재 2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운영되는 활성화된 거래소들이 16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전통시장이라면 지역마다 있어야 되니 많이 필요하긴 한데 굳이 암호화폐 같은 전자화폐들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개 정도가 있다는 건 등록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아무래도 시장이 핫하다 보니 지금 이 시장에 들어와서 돈을 벌려고 하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진출해서 스타트업을 만들고 이 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들을 만드는데요. 현재는 사업자를 내고 통신 판매업 신고만 하면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암호화폐가 등장했을 때는 이게 말 그대로 교환수단으로 화폐로 쓰일 것이다. 그게 국제적인 송금도 가능하다고 하고 해킹도 어렵다고 하니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화폐로 쓰이기보다는 투자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사실상 암호화폐라는 말이 지금은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자산이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 업체에서 저희가 화폐처럼 사용을 하려면 인프라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시장에 가도 저희가 결제할 수 있도록 이 업체가 받아줘야 되는데 국내에 많은 오프라인 암호화폐를 받는다는 매장에 실제로 가보면 결제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인프라 확보가 문제고요. 두 번째는 변동폭이 워낙 크다 보니 지금 제가 껌을 사려고 돈을 내고 있는데 이게 좀 있다가 가치가 하락해서 돈을 더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니 이런 부분에서 현재는 화폐가 화폐로서의 기능보다는 어떠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처럼 투자 자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지라면 이런저런 사기, 사건들도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을 텐데 최근에는 어떤 게 좀 고민일까요? 이게 대부분 들여다보면 다단계나 폰지 사기거든요. 예전에는 다단계, 폰지 사기가 옥장판, 화장품 이런 걸 판매했었는데 이제는 재고가 필요 없는 어떤 코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가지 다단계 사업을 확장을 해서 사람들한테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코인에 투자해라. 근데 전부 대부분 가짜 코인이에요. 그런 피해자들이 보통 20대에서 30대 같은 경우에는 SNS나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많이 획득하는데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비트코인이나 2279개의 그런 코인들에 투자를 하곤 했는데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시고 뉴스에 나오는 그런 코인에 투자하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나? 라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무분별하게 송금을 그냥 해줘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코인도 아니고요. 암호화폐도 아닌 겁니다. 그냥 그 이름을 빌린 이 시대의 핫한 아이템을 가지고 다단계 업체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거래소에서 거래된 것조차 아니고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들과 관련해서는 다른 고민거리는 없을까요? 사실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의도가 나쁘건 어쨌든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회사에서 발행한 화폐들이 계속 통용될 수 있도록 플랫폼이 계속 기술 개발을 통해서 사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일단 만들어만 놓고 뭐 내부적인 관리 허술로 인해 도망을 가거나 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우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시키려면 이 회사가 거래할 만한 회사인지 그 여부를 먼저 확인해서 상장 심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럼 다른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그런 걸 안 할까요?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대부분 그런 상장 심사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안을 만들어서 이 코인이 어느 정도 유동성 확보를 하고 있는지를요. 왜냐하면 거래소는 수수료를 받아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사고 팔지 않는 것은 갖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장기적인 로드맵대로 회사의 비즈니스가 영위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까 작은 중소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가 운영이 당장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기준점을 낮춰서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거래된다는 것 자체가 거래소 입장에서는 유리하니까요. 또 막 받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거래소에서는 코인이 10가지만 되는데 우리는 200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200가지 되는 것 자체가 또 거래소로서는 장점으로 어필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최근에 그래서 정부는 규제를 좀 더 하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규정도 이제 지켜야 한다는 말인데 지금까지도 은행에서 은행 계좌 만들어서 거래하는 걸 많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강화되는 부분이 있나 볼까요? FATF라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암호화폐, 암호자산 거래소들을 정부의 관리 감독하에 운영되어야 한다 라는 그런 권고안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G20에서 여러 정부 국가들이 이 권고안을 채택해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따르기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활발하게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규제가 더 생기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지금 구체적인 사안은 없지만 국제자금세탁 방지 법안에 따라서 한국에 맞춰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실명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는지에 대한 기록도 나와 있어야 될 것이고 아무래도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 기준점을 따르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화가 되는 거라면 뭔가 이 업계에서는 불편한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악재로 보고 있는 분들도 많고 호재로 보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제도권 안으로 안착이 되고 합법화가 되면 정부의 보호 아래 저희들의 자산들이 보호가 된다는 것이죠. 현재 예금자 보호법으로 저축은행에 저금을 해놔도 5천만 원 정도는 보호받을 수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돈을 돌려받지 못해도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고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해킹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나 투자 받았던 자금들에 대해서 입출금을 원활하게 해주지 않고 일주일 있다가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운영을 하더라도 지금은 규제안이 없기 때문에 이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그거는 자금 세탁 방지라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이동시켰는지 등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장부 정리를 해놓고 언제든지 특정 금액 이상이면 신고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로 인해서 거래소가 돈을 빼돌리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다른 게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법안을 그대로 채택을 한 게 아니고 국내 실정에 맞게 특금법이라고 국내 국회에서 지금 발의한 것이 있는데 그 법에 맞게 이제 여러 가지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국내 다양한 거래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자본금이 20억 이상인 곳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이제 기준이 되겠죠. 그 기준에 미달되는 거래소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을 못 맞추는 거래소들이 퇴출된다면 정상적인 어떤 투자 시장이 이루어지지 않나? 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거래소들은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건 미래기술이라고 하니까 들여다보긴 하는데 항상 들여다볼수록 걱정이 많이 생기는 건 부정적으로 바라봐서 그렇겠죠? 어쨌든 현재 시장은 과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설명을 들으면 2개 이상이 더 걱정스러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다 함께 잘 들여다보고 부작용도 줄여야 더 발전할 수 있겠죠. 이상 현재 이슈몰이 중인 암호화폐 시장의 현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미래가 밝은 시장이라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암호화폐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 이 정도는 알고 살자의 알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